달마대사가 들어올 때부터 500년, 600년, 700년 남북조 시대에서 수나라, 당나라 요 시기에 이미 불교에서 선종전에 성립했던 교종과 정토정이 중국 불교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지금 제 소리 지난번하고 같이 듣기가 괜찮으세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달마 혈맥론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동국대 강의실에 새로 보살님도 한 분 또 새로 오셔서 청강도 하시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부는 어때요? 여기 LA는 오늘 되게 덥네요. 올라오는데 막 더워서 땀이 나는 지금. 춥습니다. 추워요. 단풍이 지고 낙엽이. 아, 동부에 언제 단풍 구경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 안정이 되었으면 초대할 텐데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계실 때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우리 단체로. 네. 동부에 단풍 구경 한번 가야죠. 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달마대사의 생애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입사행론 이제 했었고 오늘은 이제 혈맥론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혈맥론 제가 준비한 PPT 자료 보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달마 혈맥론에는 이게 뭐 목차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소제목이 없는데 제가 분절을 매번 할 때마다 적당하게 양을 나누어 가지고 그때마다 그 소제목을 제가 그냥 임의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그 내용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이 혈맥론이 그 입사행론하고 마찬가지로 간심론도 마찬가지고 그 달마대사의 실제 친설이 맞느냐 아니면 후대에 쓰여진 저술이냐라는 논쟁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약간 그 혈맥론에 대한 해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중에는 혈맥론, 달마대사 혈맥론 혹은 달마 혈맥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단행본으로 혈맥론이나 달마대사 혈맥론으로 되어 있는 책은 잘 없고 시중의 서점에 보면 선문찰료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찰료라는 이 단어가 한자말이 뭔 뜻이냐면, 찰자가 우리 사진을 촬영한다 할 때 그 찰자인데 모은다, 간추린다, 뭐 쪼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비추다라는 뜻도 있고 찍는다라는, 사진 찍을 때 찍는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모은다, 간추린다라는 뜻이 있는데, 선문차료라는 말은 뭐냐면은 선종의 주요 저작들을 간추려 모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책 제목이 똑같이 선문차료인데 서산대사가 모은 선문차료가 있고 경허선사가 이제 성가에서 중요한 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은 게 있고, 또 우리 그 수덕 방장하셨던 제가 공부한 우리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해암 스님이 또 이제 편집을 한 선문차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하고 경허선사가 한 거는 이제 한문으로 원래 원문으로 돼 있고, 해암 스님은 한문을 직접 번역을 해서 했는데, 이제 공통적인 게 여기에 세 분이 편집한 선문차료 가운데 혈맥론, 간심론, 수신결, 진심직설 이 네 개가 공통으로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경허 스님 거에는 이제 이입사행론도 들어 있고 완능록도 들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저술들도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대사께 옛날에 출판이 됐다가 아마 최근에 절판이 됐고, 경허 스님께 시중에 선문차료라는 이름으로 해서 누가 다른 분이 한글 번역을 해서 이제 나온 책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혈맥론 책을 구하고 싶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 혈맥론이라고 단행본 따로 출판된 건 없고
선문 차료를 구하시면 요 세 분 거 중에, 근데 지금 서산대 작가하고 해암스님 거는 다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경허 스님 거에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혈맹론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해암 스님 거 하고 다른 분 이 세 분 거 다 하고 그 외에 달마 의록이라고 또 출판된 책이 다른 데에 있어요.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아니면 법정 스님이 그 가려 뽑은 하여튼 뭐 그런 저술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도 실려 있는데요. 제가 혈맹론을 원래 LA에 처음 내려와서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군요. 그때 그 강의를 할 때는 교재를 그때 레드 파인이라는 분이 영역을 한 그 혈맹론이 있었어요. 영어로 된 거. 거기에는 한문 원문이 실려 있고 그 이입사익론하고 이제 혈맹론하고 간심론이 같이 쓰여져 있는 거였는데 그걸 교재로 해서 제가 한글 번역을 해서 그때 간음사 불교대학 로메니카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안을 좀 보완을 해서 내가 출판을 할까 하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모르겠습니다. 헬men 강의하고 나서. 근데 이제 출판을 해주는 출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려고요. 근데 일단 이제 그 지난번에 이입상론과 마찬가지로 문헌학자들은 후대 저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선가에서는 선종의 수행자들은 이거는 달마대사의 저술이라고 그냥 믿고 다들 달마대사 혈맹론, 달마대사 간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문헌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위작하고 가탁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둘 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위작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로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위작이고요. 가탁은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일부러 쓴 게 맞는데 다른 사람이 쓴 게 맞는데 가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작은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탁이라는 말은 위작은 위작인데 이 동양에서는 내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쓰게 되는 게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고 선대의 선현들이나 스승에게 배운 내용을 내가 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 글이 아니고 내 스승에게서 혹은 선대의 선현들, 성인들이 쓴 내용을 내가 배워서 쓰기 때문에 내 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배운 분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탁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가탁을 하는 사람은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스승의 이름으로 출판을 해야 된다라는 존경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스승들의 이름을 혹은 옛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가탁을 해서 출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전통상에는. 근데 둘 다 위작이긴 마찬가지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문헌학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승불교 경전이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고 후대에 400년, 600년 그 사이에 대승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달마대사의 이름으로 여러 저술들이 논서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달마대사가 직접 적은 게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도 한참 지나서 한 200~300년 지나서 선종으로서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달마대사 이름을 빌어서 선종의 종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문헌들을 지었다라는 게 문헌학자들의 얘기이고 그게 사실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왜 그렇게 선종에서는 달마대사의 이름을 빌어서 달마가 쓴 게 아니고 심지어 간심론은 그 누구와 썼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학자들이 신수대사가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그 전혀 우리 육조 해능대사를 얘기를 이제 그 스토리를 아는 분은 신수는 그
홍인대사한테 인가를 못 받고 육조 해능대사가 받았는데 그 신수가 어떻게 썼는 거로 선종해서 그 이후에 남정선에서조차도 선종의 중요한 제작으로 이거를 믿고 이 달마대사 거라고 믿고 따랐느냐. 이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중국 불교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중국 불교 상황이라는 것은 달마대사가 왔을 때가 아니고 이런 책들이 저술이 될 때의 상황이에요. 그거는 달마대사 이후에 달마대사가 500년경에 왔잖아요. 이때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후기인 남북조 시대였고 이 책들이 출판이 된 거는 사실은 당나라 때예요. 그러니까 한 3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때 선종이 하나의 종단으로서 성립되는 시기에 이런 제작들이 달마대사의 이름을 빌어서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달마 이후 200~300년 사이에 달마대사가 들어올 때부터 500년, 600년, 700년 남북조 시대에서 수나라, 당나라 요 시기에 이미 불교에서 선종 이전에 성립했던 교종과 정토종이 중국 불교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교 역사를 쭉 훑어오면서 대승불교가 나왔던 게 부파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거는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의 뜻이 아니다. 부처님이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대승의 뜻이다라고 대승불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와서 그런 대승불교가 전해졌는데 이 대승불교가 또 천태종하고 하엄종, 이제 천태종이 이제 법화종이죠. 이걸 바탕으로 교상판석이라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리 논쟁과 여러 가지 이론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실천 수행보다는 이 일종의 지식인들의 고단 줍는 형태로 이제 이론적으로 너무 번세해지고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토종은 또 한편으로는 기복신앙하고 결합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종파로서 자기 종단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제 그 세가 이제 그 세력이 약한 교종에 비해서 또 정토종에 비해서 자기들의 선종의 토대를 마련하려면은 그 자기들이 강력하게 이제 그 선명성을 보여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통이다. 항상 종교에는 정통과 이단 논쟁이 항상 따라와요. 그 우리가 주장하는 이것이 진짜 불교의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르침은 역대 조사들이 몸으로 사자전승을 통해서 이신전심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내용이야.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부터 28대 사자전승을 해서 이어져온 28대 조사다. 그분이 중국으로 직접 오셔서 전해주신 게 바로 우리의 가르침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중국 선종의 초조다. 이 달마대사를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만 200~300년 뒤에 이 선종이 이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역대 조사들이 사자전승을 통해서 직접 경전에 없는 내용을 이신전심으로 직접 부처님이 전해져 내려온 거다. 그 어떻게 전해받았는데 하는 게 이제 삼처전심 해가지고 그 부처님이 가섭한테 연꽃을 이제 여만미소, 여만시중이라고 그것도 들고 다자타집에서 자리를 나누어 앉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두 발을 내보였다라는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선종의 신화가 스토리가 경전에 없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이제 꾸려져 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법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의 법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법맥 계보도를 만든 게 이제 28대 조사, 그 다음에 달마가 28대 조사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종의 초조고 그 가르침이 바로 선지를 선량하는 것이라야 돼. 그 종지가 뭡니까? 바로 교회불전, 불립문자,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선종의 종지.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견성성불이 바로 불교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 전해줬느냐? 우리 달마대사가 전해줬다.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저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걸 이제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 이름으로 이제 이 혈맥론이다, 가신론이다 하는 것을 이제 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유포를.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 혈맥이란 말을 했느냐? 혈맥이 뭔 말이에요? 혈통, 핏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기 집안이 전부 다 이게 양반이면은 집안에 족보가 다 있잖아. 족보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 더 심한데 이 족보를 만들어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혈통의 계보를 만들어서 이제 28대 조사를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부처님의 정법의 혈맥을 혈통을 이은 내용인지를 한번 봐라. 이 내용이다. 이게 이제 혈맥론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혈맥론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혈맥이 혈통, 혈맥이 핏줄이니까 바로 부처님의 정법의 혈통을 논하는 글이 바로 이 혈맥론이다.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에서 유독 이제 사자전승과 이신전심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은 교종이라든가 그 이제 법맥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 웃기는 거 아니냐, 그 조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선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선종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만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가짜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의 불교를 비판적으로 봤을 때 교정은 너무 이론적으로 번세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토정은 기복신앙하고 이거는 불교 본 모습이 아니다. 그럼 불교 본 모습은 뭐냐? 당신이 내가 부처인 걸 알아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게 그게 부처님의 뜻이지 않았느냐. 윤회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지금 경전에서 경전 해석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쟁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한 중국 그 전통신앙의 도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결합한 기복신앙화한 이제 정토종의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비판을 해서 이게 진짜 정법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위작이 됐다 하더라도 내용상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과 가르침의 의미다라는 걸 확실하게 표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불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부파불교를 개혁하고 나온 게 이제 대승불교잖아요. 그 다음에 선불교는 중국의 그러한 불교적 상황을 가장 근본주의적으로 가장 급진적으로 혁파하려고 했던 당시의 불교의 문제점 혁파하려고 했던 가장 근본주의적 개혁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 개혁운동은 복고적인 형태를 띠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복고라는 말이 뭐냐면 르네상스적인 의미니까 원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원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핵심이 뭐였냐라는 논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부파불교의 논쟁이나 대승불교가 등장할 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종이 대두될 때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정말로 이제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겠느냐,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성성불 아니냐. 그래서 그 주장을 이제 확실하게 펴야 이제 추종자들, 거기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선종이 교종이나 다른 정토종하고 다른 이제 명분과 대의명분도 획득을 하고 자기들이 그 이제 선종을 또 표방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것을 그 우리 선종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혈맥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